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방송이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예, 예. 네, 교수님과 제가 방송 같이 하면 댓글들이랑 좋아요, 나빠요 비율이 좋아요가 한참 높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면은 나빠요 비율이 좀 가끔 높을 때도 있거든요. 예. 네, 아무튼 교수님 좋아요 많이 누를 수 있도록 오늘 방송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예, 정말 많이 추운데요. 네, 내일부터 뭐 더 네.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아까 코트 블랙 되게 멋있으셨습니다. 아, 이거 싼 겁니다. 교수님은 10만 원짜리 입으셔도 100만 원짜리 같아요. 아, 무슨 말씀. 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이 G2 제외 세계 경제 전망, 예.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예. 뭐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또 영국 예. 그리고 일본까지 예. 또 거기에 러시아까지 예. 오늘 뭐 한 2시간 하는 건 아니시죠? 뭐, 이거는 네. 그 큰 흐름만 이야기 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네, 사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만 알면 세계 경제 네. 거의 다 뭐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에 우리도 좀 유럽 경제, 일본 경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큰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예. 저희 그 식사 같이 할 때 교수님께서 예. 이게 젊은 친구들 이게 결혼할 때 주례하실 때 주례를 맡으실 때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 장점을 서로 봐라. 예. 그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고 하시던데 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강 대표의 장점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수레를 이제 28번 쓰고 네, 주례를 28번. 네. 조만간 또 네. 다음 주에 또 한 번 쓰는데. 아까 전화 살짝 왔던 거. 예, 예. 아, 네네네. 예, 주례를 쓰는데 네. 뭐 주례사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네.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을 키워주는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예, 제가 우리 강 대표님 방송을 네.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 보셨다고? 예. 네. 장점이 훨씬 더 많은데 뭐 네. 어쩌다 보면은 이제 네. 사람들 생각이 더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네네. 예, 제가 사무엘슨이란 유명한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죠. 네네. 예, 그분이 쓴 경제 원로로 경제학을 처음에 공부 시작했는데요. 네. 그거 보면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은 새 같은, 한쪽으로 보면 양 같은 그림이 있어요. 네.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 예, 그걸 어떤 사람은 세로도 볼 수 있고 양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건 자기가 배운 이론, 네.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네.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눈도 있는데 누가 합리적으로 보고 네. 합리적 이론과 합리적 데이터로 보느냐 네. 예,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제가 며칠 전에 네. 어떤 대학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 글을 자주 봤대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네. 자기들이 쓰는 논문은 네. 사실 옳고 그른 거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도 없고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주시장 전망은 금방금방 드러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저를 칭찬하느라고 네. 뭐 그러면서도 증권시장에 한 20년 이상 견딘 것 보니까 네.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하던데요. 그걸 보면서 네. 뭐 네. 방송 들으면서 네. 강 대표님이 네. 뭐 그런 많은 거 네. 좀 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그때도 보니까 뭐 1000명 이상 네. 이렇게 네. 되시는 네. 분인데 네. 뭐 그런 분들이 다 강 대표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뭐 듣고 이야기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아, 갑자기 힘이 넘칩니다. 제가 잠이 확 깨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연스럽게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 순서는 그 유로존 경제 전체적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네. 뭐 일어났을 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그다음에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탈피하는가, 그다음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는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로존 일본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2008년 2분기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 뭐 GDP가 각각 감소했다 잠시 증가했습니다만은 2008년 2분기를 100이라 했을 때 미국 GDP는 뭐 2018년 3분기 118.5.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미국 성장을, 실질 GDP가 네. 8.5% 성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로존 7.5%, 일본 경제 6.2%. 네. 사실 미국이 이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탄력적인 경제죠. 그래서 유로존 경제 회복됐지만 회복 속도가 느리고요. 그다음에 일본 경제는 회복됐지만은 1, 4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 정말 탈피했느냐,
뭐 이런 지금 논쟁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유로존 경제는 미국보다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유로존 경제가 2.4% 성장했습니다. 근데 올해 1.9, 그런데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2017년 유로존 경제가 성장률은 가장 높고 갈수록 경제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도 오랫동안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뒤따라서 높게 전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이 낮아질 때는 네. 뒤따라서 낮게 전망하거든요. 네. 뭐 경제 성장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계속 데이터가 발표되면 아마도 이것보다 높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죠. 그래서 유럽 경제 성장률은 뭐 계속 둔화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유로 통합이 네. 상당히 오래 걸리라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이미 91년에 콜 수상이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치 동맹 없는 통화 동맹은 허공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독일하고 그리스 이 두 나라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 노동 생산성 국가 경쟁력 정말 다른 나라거든요. 네. 근데 두 나라가 하나 환율 하나 금리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얼마 전에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가 드라크마라는 옛날 자체 통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저 그리스 여행을 정말 싸게 했을 텐데 네. 이 나라 이기에 빠지고 지금도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뭐 통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한 절반 가격에 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좀 아쉬움이 했는데 있죠. 네. 네, 그리스 통화가 뭐 드라크마가 아니라 유로거든요. 유로를 자기들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뼈아프게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죠. 예, 네. 자기들은 구조조정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독일이 보기에는 그렇게 구조조정 안 한 거거든요.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가난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아, 네. 무슨 이야기인지 네. 아시죠? 네, 제 동생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좀 동생. 먼 사람들이 가난하면 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네. 근데 가까운 형제자매가 가난하면 네. 도와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가 오래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주시는 얘기인가요? 예, 저 처음 저는 듣는 얘기라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한테. 네. 예, 형제가 가난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예, 가까운 사람이 가난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독일이라는 이 그리스라는 형제를 보면서 네.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예,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네. 메르켈 총리. 네. 이 메르켈 총리 혹시 대학에서 뭘 공부하신 분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저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네. 물리학 박사. 물리학 박사님. 예. 그러니까 정말 그 계산 잘했을 겁니다. 네. 이분이 2012년에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탈퇴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르투갈까지 5개 국가를 탈퇴시킬 것인가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네. 사실 이분이 뭐 물리학 박사인 만큼 계산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하려는 차에 저 2012년에 유로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네. 왜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면은 네. 전쟁 않고 살았다는 거죠. 1차, 2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무려 4,300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네. 전쟁하지 말자고 유로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전쟁 않고 살았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렉시트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뭐 그렉시트가 사라졌는데 네. 지금 그리스가 그만큼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예. 그냥 묻힌 거죠, 지금. 예, 지금 물속에 묻힌 네, 거죠. 네, 네. 언제든지 저는 그렉시트라는 단어가 네. 또 나올 수가 거라 있- 보고 예, 예. 있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은 네. 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 재정 동맹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합중국처럼 뭐 조세권, 공동외교, 공동국방까지 가야지 네. 유로가 최종 통합됐다고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현재 유로라는 당일 통화만 쓰고 있죠. 네.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유로 뭐 정상회담, 재무장관 회담도 네. 가끔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 합의점도 쉽게 찾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더구나 행동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로 경제를 보면서 제가 마치가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은 도로, 이런 도로를 운전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비유신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유로적 경제는 아까 보는 것처럼 회복되기는 회복됐는데 네. 언제든지 또 여기 가기 전까지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나중에 우리 강 대표님이 뭐 네. 독일 주가, 유로존 경제 네, 주가 네. 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네, 네, 뭐 하여튼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영국이죠. 예, 브렉시트를 결정했죠. 예, 브렉시트가 결정된 날 우리나라 그 경제신문이 아닌 일가신문 네. 이런 대표적인 큰 신문조차도 네. 뭐 4, 5명까지 세계가 죽는 줄 알고 뭐 네. 이런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항상 그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네.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날 브렉시트가 결정한 날, 저 어떤 언론에서 저한테 그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동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브렉시트를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했었어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뇌졸중이었다면 네. 영국의 브렉시트는 당뇨병이다. 아, 예, 안고 가야 된다는. 당뇨병 걸렸다고 즉시 죽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당뇨병이 나중에 합병증이 걸리면 네. 죽을 수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이게 당뇨병 걸렸다고 지금 죽는 건 아니죠. 정상인보다 오래 산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브렉시트 결정되고 나서 우리 뭐 언론들이 크게 좀 많이 네. 언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죠. 예. 네. 근데 영국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그 5% 안팎이거든요. 네. 이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네. 그 돈을 메꿔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영국이 이 돈을 어떻게 메꿔야 했냐면은 외국인들이 영국 기업 사줬습니다. 그걸 네.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영국 주식 채권, 증권 투자를 해줬어요. 네. 그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나더라도 외국 자금이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국이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뭐 유로에서 뛰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 기업들이 네. 영국을 안 가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LG전자 런던 영국 유럽 법인이 런던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걸 그 프랑크푸르트로 옮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들도 독일로 갈 것인가 프랑스로 갈 것인가 고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영국 주식이나 채권을 덜 사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영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면은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려면 영국 사람들이 이 저축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영국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 영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영국이 참 우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외 기업을 영국으로 좀 많이 들어오게 하실 것인가.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영국 중앙은행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 기반한 외국인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주겠다. 근데 중앙은행 회사채 사는 경우는 거의 그렇죠. 없거든요. 네. 예, 그만큼 그럼 그 회사를 보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영국으로 돈이 안 네. 들어올 것을 걱정한 네.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영국이 돈이 덜 들어가고요. 결국 균형을 맞추면 영국 사람들이 소비를 네. 예, 소비를 저축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든지 늘리는 거죠. 아니면 기업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 가치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떨어지는데요. 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앞으로 영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국 경제 성장률 소비 투자 줄어들면서 이 파운드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더 가능성이 하락할 높다. 것이다. 예. 1985년 저 가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예, 저는 뭐 네. 장기적으로 85년 그 이때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네. 높다고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는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은 네. 저는 뭐 미국처럼 탄력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고 네. 이미 아까 저 전문가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2017년을 정점으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은 네. 나빠지는데 근데 실제보다는 내년 내후년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죠. 조금 이제 비관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뭐 일본 경제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정말 그 특이한 나라예요. 네. 일반적으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커야 되거든요. 네. 실질 GDP는
물가는 안 오른다고 기준 연도를 가정하고 계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는 일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커야 되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네. 더 커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졌다는 것이죠. 물가가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에서 보면 소비를 늘린다. 네. 예, 그러는데요. 그런 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북이 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예, 제가 좀 필요해서 노트북을 샀는데요. 네. 필요하지 않았다면 구입 시기를 좀 미뤘을 겁니다. 그렇죠. 네. 3개월, 6개월 네, 맞습니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6개월에 또 사러 갔습니다. 네.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안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가게가 오히려 필수제가 아니라 소비를 줄여버려요. 네. 저축을만 더 많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가게가 소비 안 하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또 줄여야 되고 네. 고용 줄이면은 가게 소득이 줄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가게 소득이 줄어들면은 네. 또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 떨어지고 네. 이게 악순환이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서 반복됐거든요. 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아베노믹스가 핵심이 뭐냐면요. 네. 이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니까 네. 이 물가를 올려보자.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2% 목표를 설정하고 물가 2% 달성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죠. 그렇죠. 그럼 물가가 네. 오르면은 가게 소비 늘어나고 기업 매출 이익 늘어나고 가게 소득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네.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물가가 좀 올랐어요. 네. 이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네. 이런 거 진단이 나온 것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또 물가가 정체되거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엔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그동안 성공했다. 이런 진단들이 나왔는데 저는 또 내년 가서 네. 또 다른 평가, 또 아베노믹스 실패했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나중에 주가 좀 기술적 지표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네, 네. 일본 주가가 이게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이거든. 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보면 명목 GDP가 감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보면은 명목 GDP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예. 예. 근데 저는 나중에 우리 경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추후에 예, 그렇죠? 아주 예. 좀 지금 당장은 고령화- 아니고요. 네, 지금 당장 아니죠. 예. 그래서 십몇 년 정도 지나면 저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 보면 명목 GDP가 증가했는데 명목 GDP가 오히려 감소했다가 명목 GDP 보면 지금 좀 증가했지만은 네. 거의 뭐 20년 전 수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일본 경제가 정체되고 물가도 안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베노믹스로 그냥 올린 거죠. 인위적으로. 예. 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주가도 올랐습니다만은 예, 지금 좀 물가가 정체된 거 보니까 나중에 기술적 지표로 좀 해결 좀 해주시죠. 네네. 이거 보면은 네. 과연 또 내년에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명목 GDP도 쌍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 일본 경기를 한번 다시 전망해 한번 주고요. 네. 아까 이것도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만은 네. 뭐 컨센서스하고 때로는 반대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까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 아까 정점을 치고 네. 갈수록 떨어진다고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유로도 네. 이제 일본도 일본도, 네. 예, 2017년에 1.8% 성장했는데 뭐 2018년 1.0, 2019년, 2020년 가면은 0.4. 0%로 더 낮아진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유로존 일본 경제 보면은 네. 예, 그렇게 내년 내후년은 그 전망이 밝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간단히 보면 꼭 나중에 저 기술적 지표로 가가지고 네. 주가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브라질 경제가 2015년, 2016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그다음에 2017년에 1.0, 그다음에 2018년 1.8%. 근데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전망했지만은 이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예, 브라질 경제는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어두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과연 그 브라질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브라질 제가 증시 차트를 예전에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글로벌 경제는 주식은 상승하고 있는데 브라질 차트는 망가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망가지다가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글로벌 선진국 증시와는 다른 흐름이 브라질이 좀 나오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네. 러시아 경제도 러시아도, 네. 예, 뭐또 2015년, 2016년 마이너스 성장했죠. 네. 근데 다시 올라가는 플러스 성장에서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특히 브라질을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런 나라는 원자재 수출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 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네. 국제 유가가 지금 30% 이상 네. 주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있거든요. 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네. 수요가 줄어든다는 수요가 겁니다. 줄어든다. 예. 네, 그렇죠.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네. 유로존, 일본 네.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요. 네, 지금 미국 경제만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미국 경제만 유일하게 좋은데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5년 국채 수익률이 2년보다 네. 낮아졌습니다. 장기와 예, 이렇게. 장기 금리가 2년보다 네. 더 낮아졌는데요.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미국 경제도 네, 나빠질 수 있다. 네, 특히 5년보다 2년 차이보다는 이제 네. 경기를 예측하는데 10년하고 2년 차이 국채 수익률 차이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아직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네. 들어다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2.91, 네, 그다음에 뭐 2년은 2.82, 네, 네. 거의 격차가 좁아졌거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네이버 뭐 상위의 뉴스에 네. 그게 많이 노출돼서 많은 네.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근데 2006년 그 하반기부터 10년 국채 수익률이 2년보다 더 낮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 신호였는데 네, 2007년 1월 달에 네, 미국 경기가 정점이었었습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주가가 무려 S&P 500이 49%나 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2년보다 약간 높은데요. 네, 이게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전된다는 네.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미리서 반영해야죠. 저는 유가가 30%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원유 수요, 뭐 최근 원자재 증가분의 거의 5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 경제 말씀드리면서 중국 기업 은행 부실이 너무 커졌다. 네.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중국 기업들이 구조조정 많이 없어질 것이다. 네. 구조조정하면은 구조조정하는 게 기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기업이 없어지면 투자가 줄어들고 원자재 수요가 네. 줄어듭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중국 경제 나빠지는데 이제 미국 경제 나빠진다. 그런 네. 걸 원자재 지금 네. 유가가 미리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원자재 수출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 경제가 과연 이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뭐 인구 구조는 세계에서 이만큼 좋은 나라 없죠. 최고죠. 예, 그래서 인도 성장률 보면 계속 7%대. 네. 그다음에 베트남도 6% 후반. 네. 인구 구조 보면은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장기 투자에도 좋기는 좋은데요. 네. 근데 이 나라들도 역시 이머징 마켓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구조정하면서 저도 이 나라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 베트남은 장기 투자에도 굉장히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제가 시간은 좀 흘렸으면 한 4년 전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네. 강의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호치민 가니까 우리 기업들이 약 2,000개 이상 진출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기업들이 그 왜 그렇게 많이 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 돈이 있겠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덥고 습기가 많은데 네. 돈이 보이기 때문에 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베트남 호치민시 가면은 정말 길거리 가면 오토바이가 많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이.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그 사고 다니고 가까이 다니면서 잘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들이 머지않아 네. 일부는 자동차로 변하겠구나. 음. 그때 제가 갔을 때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가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2,400달러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20% 정도 성장했네요. 네, 굉장히 네. 빨리 증가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들 국민소득이 3,000달러 넘으면 네. 아마 상당 부분 자동차가 네.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요. 네. 자동차 다니려면 사익 간접자본 투자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소비도 많이 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진출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가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베트남에서 절반 정도 생산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선 베트남 임금이 싸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아주 손재주가 좋다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이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저거를 베트남이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개성공단 임금이 베트남보다 네. 훨씬 싸거든요. 네, 네, 네. 그저 북한 사람들이 네. 아마 손재주 더 좋을 겁니다. 네. 세계에서 그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서 하나가 이게 북한이라는 거거든요. 어. 예, 저들 그 11년 동안 네. 의무 교육을 시킨대요. 어. 그러니까 뭐 금방 가르치면 근데 뭐 어떤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근데 저 개성공단 폐쇄를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모 은행 그 기금을 관리하는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그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옛날이 개성공단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베트남 갔더니 우선 말이 안 통하죠. 네. 예, 그다음에 임금이 더 비싸죠. 네.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부지런하다고 하지만은 업무 시간 딱 끝나면 일도 안 마치고 그렇죠. 퇴근해 버린대요. 네. 충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네. 근데 저 북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네, 거거든요. 네. 다 일 끝내고 갔다는 겁니다. 임금도 싸고 네. 말도 잘 통하고. 네. 그래서 빨리 남북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좋아지고 있죠. 예, 대한민국 경제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게 네.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어떻든 저는 인도, 베트남은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데 중국이 구조조정하는 내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나라도 네. 한 번은 좀 진통을 겪고 네. 그 뒤로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 견해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주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주요 선진국 주가를 그려봤는데요. 네. 우선 일본하고 영국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99년 말을 100이라 했을 때 네. 그냥 왔다 갔다 박스에 제자리가로 갇혀 간 있었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가끔 일부 은행에서 저를 데려다가 고객들 모시다 놓고 강의를 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은행 자산 배분을 잘하는 PB 만나십시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슬쩍 와가지고 자기는 PB가 아니라 피비린내를 만났다. 그러면서 포트볼을 보여주시는데 네. 엉망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독일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저는 유럽 통합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독일이 마르카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독일 경제 좋고 독일 수출 잘 되면 마르카가 많이 강세를 갔어야 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유로가 상대적으로 약세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았죠. 수출 경쟁력 강화돼가지고. 그런데 뭐 거품이 발생했다 꺼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가 참 많이 올랐었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 어떤 방송에 가서도 올해는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미국 주가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가 경기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미국 주가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더 이상 계속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보면은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기업은행 구조조정해가지고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 기업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랐다고 그러는데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데 우리가 이머징 마켓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중국 옆에서 있다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27%나 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우리 환율 같은 것도 중국 이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환율을 계산해서 매월 발표하는데 보니까 미국 비중이 12%인데 중국 비중이 30%나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는 당분간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인도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보 있고 이 브라질 주가가 최근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질 저 우파 대통령이 최근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 기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구조조정은 미국 경제 나빠지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과연 저는 브라질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각국의 주가 지수 네. 한번 좀 일단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네.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열어놓고 각 그 국가별 제가 지수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제가 그 지금 시즌 2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특별히 편성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영상을 찍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간략히 좀 독일 증시 예. 닥스 지수라고 하는데 저희 그 예전에 팟캐스트 하다가 제가 닥스 지수라고 하니까 어떤 브랜드명을 얘기하더라고요. 닥스라는 브랜드가 네, 있죠. 그렇죠. 지금 독일 증시 차트를 보면은 2018년도, 2017년도 말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눌림의 모습이냐 하락의 모습이냐를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점 대비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은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다. 예. 그러나 한 12,500선을 돌파할지 여부는 이제 차트 흐름상 봐야 되겠지만 12,500 근처에서는 다시 갔다가 아주 빠르게 향후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제 상반기 접어들면서 6,330이나 더 큰 뭐 언더슈팅을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한 5,000도 이탈하는 흐름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12,500에서 6,300이면 한 50% 이상의 급락이 그렇게 예상이 많이 떨어지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정도 속도로 떨어진다면 여기 그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밑에 연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부터 2006년도 그 박스, 그러니까 2008년도, 2011년도의 그 박스 흐름인데 그쪽 라인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6,330이라는 라인과 3,600의 중시값인 5,000도 위협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대장인 독일 증시는 5,000 구간 자리에서 아주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저기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그때 독일의 경제 지표들을 체크해 보면 아마 거의 일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그 기간 정도가 어느 정도 기간? 기간적으로 보면 이게 마디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2017년과 2016년 이게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자리가 지났을 때 그 자리입니다. 6,300 자리가. 지금 2012년 자리를 한번 마우스로 보여주시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5년 전에 그 지수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거는 5년 동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2년 6개월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 자리로 가는 구간은 뭐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대 0.5가 될 수도 있고 1대 0.2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3개월 만에 내려갈 것이냐 2년 6개월 안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 이내 2년 왔다 갔다 얼추 기술적으로 그렇게 혹시 공감도 저도 뭐 거의 공감합니다. 그리고 유럽 주가는 좀 미국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미국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지난번에 한 30% 이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독일 주가는 저는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강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저는 2020년 한 상반기쯤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얼추 뭐 비슷한 그렇게 위치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다른 증시 흐름과 달리 얘네들은 잃어버린 20년을 외치면서 1999년부터 거의 2014년도까지 우하향하는 박스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 후반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나 뭐 경제TV에서 일본 펀드를 분할로 매달마다 매집을 하면 일본 펀드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2, 예, 3년 이내. 예, 지금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또 2016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글로벌 증시 어떤 차트보다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가운데서부터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는 일본 증시가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일본 증시가 22,400에서 19,000까지는 내려왔지만 예. 고점 자리에서 버틴기를 할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이게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아베 총리께서 또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베노믹스를 또 예. 외치시면서 그래서 19,000에서 15,000까지로는 기술적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좀 버틴기 하다가 결국엔 글로벌 경제와 함께 더 빠르게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참 일본 증시는 참 분석하기가 애매한 이게 정치적인 게 얘네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예, 일본 주가는 네. 저도 뭐 미국이나 유럽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게 뭐냐면은 네. 저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2012년부터 일본이 엄청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돈이 번원 통화 네. 일본 은행이 돈 찍어내는 게 네. 4.5배 늘어났거든요. 음. 예, 저는 뭐 한 5년, 6년 사이에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 나라 역사적으로 그쵸. 처음 네, 봤습니다. 네, 네. 그 돈의 힘 때문에 이게 좀 네. 아,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요. 네. 특히 2012년부터는 일본이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돈의 힘이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좀 작용하지 않느냐. 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추세상정이라고 보지 못한 것은 네. 아까 보는 것처럼 일본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그러는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1분기, 3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가 다시 정체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일본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든데 여기서 그렇죠. 좀 지키는 힘은 네. 많이 있을 수 있다. 풀린 돈 때문일 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또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고 만약에 19,000에서 15,000 사이에서 패턴을 만들고 버틴기면 만약에 그때 2021년 후가 좀 넘어갔고 글로벌 경제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아마 일본 증시는 15,000에서 3만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이 기술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차트를 우하향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의외의 기회가 중국 못지않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뭐 네. 미국, 유럽보다는 일본이 네,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저도 그게 분석은 되지만 어떤 통계 데이터도 저도 좀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예. 그렇게 분석이 되는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달러 유로 환율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13의 위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달러 유로는 이 가치가 이미 그 1.2라는 라인, 그러니까 1.20 라인까지 기술적 반등은 있지만 결국에는 1.10을 내리고 1.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데 시기적도 아까 저희들이 일치되는 2020년, 21년 사이, 뭐 2020년 상반기 그 정도 틈에 1.10에서는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확 무너지면서 1.05 근처까지도. 그렇게까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저하고 조금 생각이 좀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때 네, 그게 어떤 이유냐면 네. 그 막내 이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파동이 막내가 533, 166, 20, 10이라는 그 스토캐스틱 지표를 네. 보고 하는 건데 막내 파동이 여기서 이제 돌렸다가 1.20까지 갔다가 내리는 흐름에 아주 맨 밑에 있는 파동이 네. 쏟아지면은 그 경제 지표와는 상관없이 이게 달러 유로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저는 뭐 유로를 그렇게까지 약세로 보지 않은 이유는 네. 뭐냐면은 네.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제가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일부러 트럼프가 네. 달러의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약간 유로 경제는 나쁘지 좋지는 않지만은 네. 달러 가치니까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근데 음, 저 유로하고 이게 금값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내년에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네. 유로 가치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금을 사라 네. 이렇게 늘 계속 권유하고 말씀하고 있죠. 있습니다만. 네, 네. 근데 네. 지금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5까지는 기술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1.10짜리가 맥자리고 그 밑에 자리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네. 1.10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님이지만 양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그러게 다음 되면- 페이지 혹시. 그러게 되면 금값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예. 금값도. 예. 금값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금 차트를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누면 좋은데 급등 패턴이 아니라 예. 우상향했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그냥 고점을 높이는 정도지 예. 아주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 거는 아니죠? 좀 힘들어 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 달러 유로와 이렇게 합쳐지면 아마 그게 또 그림도 예.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ETF 트렌드에 컬럼을 써주시는 연구원님께서도 예. 금값이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줘서 예. 예, 약간 공감도 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시죠? 아, 저 금값에서 좀 이야기하면은 네. 요새 저 골드만삭스가 계속 그 자료를 내는데 내년에 달러 가치 하락하고 금값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뭐 3, 6개월 동안은 네, 한뭐 1,250달러, 지금 한 1,230달러 정도 네, 되는데 네, 네. 그건 한 12개월 후에는 한 1,350달러. 1,350달러 기술적으로 보이죠. 예. 네. 그러면 뭐 그게 급등한 건 아니거든 한 12%. 그렇죠, 12%. 예, 예, 그 정도 네. 오르니까 급등한 건 아닌데. 네, 네, 네. 그 정도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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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엔달러 엔달러 환율 환율입니다. 차트입니다. 예.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달러가 계속 그 뭐 123까지도 갔다가 또 100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엔달러의 위치가 거의 다 그 일본의 차트랑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네.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위치는 123까지 올리려고 하는 에너지는 있으나 123까지 과연 이게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105, 100 사이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아. 좀 결국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엔달러율 뭐 차트 얘기해 보시면은 네, 그 한때 저기지 이때 예,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123년 정도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때 2008년에 미국이 번원 통화를 2배나 돈을 찍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엔화가 123엔에서 여기 아마 77엔까지 갔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77엔까지 가고 일본이라는 나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데 네, 장일에 이렇게 통화 가치가 오르니까 디플레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본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2012년부터 엄청난 돈을 풀면서 이게 123엔까지 다시 간 거거든요. 네, 사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저 한국 경제 현황을 보려면 울산을 가보면 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울산 가끔 가봅니다만은 울산 그 자동차 어렵죠. 특히 조선 어렵죠. 네, 석유학조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예, 울산은 대기업하고 하청업체거든요. 네, 대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하청업체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떨어진 탓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엔화가 약세되면서 네, 우리나라 수출 경쟁이 확 떨어져 버린 것이죠. 네, 네, 예, 그래서 그쪽 기업 하시는 분들도 엔화 약세 때문에도 더 어려졌다 그러는데요. 다행히 이제 엔화 가치가 지금 뭐 105엔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물론 네.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네. 엔화가 강세된다면은 우리 네. 수출 경쟁력은 조금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 증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000원, 15,000까지 만약 내려가면 3만까지도 열릴 수 있는 아직 큰 호흡에서 봤을 때 근데 일본 엔달러 차트에서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5에서 100엔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120엔을 돌파해서 130, 14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럼 또 저희 나라 경제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흐름이 보이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베의 의지가 이 차트에 좀 녹아 있지 않나 아, 네,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마 다음 차트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그 차트가 좀 기술적으로 좀 했는데 다음에는 교수님이 강의 뭐 이렇게 어떤 나라의 증시를 얘기하면 제가 차트로 좀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엔화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많이 있거든요. 하죠. 예. 예, 사람들. 근데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어오면 하면 네. 엔화가 강세가 네, 되죠. 네,
근데 과연 그 일본 경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좋은데 네. 엔화가 안전자산인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1990년대 저기 저 네. 일본의 투자가 줄어들니까 경상수 흑자가 엄청났거든요. 네, 네. 그 돈들이 해외 증권 투자로 다 나간 거예요. 네. 소위 아타나베 부인이라고 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일본 돈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손안의 돈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본 사람들이 해외 증권을 팔고 자기 나라로 돈을 가져오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어, 네. 그런 측면이 있군요. 예. 네. 엔달러 환율 차트까지 다 보고 오늘 그 교수님 강의 앞에 들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어떻게 푸실까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 제가 걔랑 걱정을 했네요. 네. 저 네. 각 국가별로 뭐 네. 전부 유로존 국가 따져봐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유로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최근 저 이탈리아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원래 저기 유로존 할 때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그 네. 특히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 넘어서는 안 된다. 네. 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저 이탈리아가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네. 재정 적자를 늘리려고 그러니까 유로존하고 네.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네.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존 경제 전체만 보면은 네. 거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방송이지만 네. 경영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우리 구독자들 또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이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예, 이때 공부를 더 많이 한 네. 거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말씀 좀 예.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교수님 사랑해요가 막 엄청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맞아, 강 네. 대표님이 아니, 아니. 뭐 사랑이다 이렇게 인생은 사랑이다. 네. 그게 더 중요한 말이었던 네. 것 또 같은데. 혹시 교수님 또 젊은 친구들한테 또 매번 마지막 시간에 또 조언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했지만은 네. 그저 제가 쿠펜더 그 이야기를 네. 제일 좋아한다. 네. 어제는 지난 일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네.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냥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은 네. 늘 그 더 좋은 일이 늘 그 내일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네. 항상 더 좋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일 하지 뭐 이런 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 내일 모레 하지. 그러니까 제가 살짝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아니, 내일 하면 되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저도 교수님 말씀 듣고 좀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 이런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오늘 열심히 살면 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